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형을 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되어야 해. 좋은 죽음의 방법이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사형수들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특히 사형수들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해보면 참 기이한 일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놀라운 마지막 소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10. 존 웨인 게이시. 미국의 무서운 역사 한 구석에 발을 들여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 또는 킬러 클라운으로 불리는 이 사람은 1942년생으로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시카고 주변에서 저질러진 일에 대해 알아보면 진정으로 소름이 끼칩니다. 게이시는 가부장님 때문에 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건설업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괜찮은 척 해왔지만 정말로 무서운 일이 그 평범한 사람의 모습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포는 1972년에 게이시의 첫 번째 알려진 범죄로 시작되었고 1978년까지 적어도 33명의 젊은 남성과 소년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공포 영화에서 볼 법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을 그의 집으로 유혹한 후 상황이 매우 나빠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게이시의 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그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 끔찍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1978년 12월에 15세의 로버트 피스트가 실종되면서 무너졌고 이로 인해 경찰은 게이시의 집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 밑에서 많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978년 12월 20일에 체포되었고 자신의 가장 끔찍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으며 그로 인해 그는 국내 최악의 연쇄 살인마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책임을 피하려고 해도 배심원들은 그를 믿지 않았으며 그는 33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많은 무기징역과 사형을 받았습니다. 게이시의 마지막은 1994년 5월 10일에 치사 주입으로 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식사는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12마리의 새우튀김, KFC 감자튀김 한 바구니, 그리고 딸기. 그의 마지막 말은 대단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몽 속의 광대의 이미지를 어둡게 만든 존 웨인 게이시의 끔찍한 이야기의 끝입니다. 9. 제임스 에드워드 스미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유니크하고 깊은 것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사형수들은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고를 수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친절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를 요청하는 대신에 흙을 손으로 한 줌 요청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제임스 에드워드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1962년 10월 19일 켄터키주 제퍼슨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임스는 타로 카드 판매부터 택시 운전, 보드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보드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자, 1983년 3월 7일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가봅시다. 제임스는 유니언 라이프 보험회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가면을 쓰고 금융 담당 직원 데보라 윌슨과 무서운 마주침을 했습니다. 상황이 치열해지자 지역 관리자 레리 리스가 돈이 가득 찬 쓰레기통을 사용하여 장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두워지자 제임스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엄청난 선택을 했습니다. 혼란은 영화 속 추격 장면처럼 대규모 수색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에 제임스는 야기된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배심원 선정 중에 잠시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잡혔을 때 그는 검은 마법과 보드 같은 어두운 것에 깊이 빠져들었고 정말 무서운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는 전통적인 마지막 식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드 의식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나려고 라콘다 흙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없어서 그는 요거트 한 컵으로 만족했으며 이상한 선택으로 그의 이상하고 고민스러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로 하레 크리슈나라고 말했습니다. 8. 로렌스 러셀 브루어. 텍사스에서 발생한 충격적이고 사고를 불러일으킨 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로렌스 러셀 브루어라는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나쁜 신념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8년에 지어진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두 명의 다른 사람인 존 윌리엄 킹과 션 앨런 베리는 제이스 바드 주니어 어둠스러운 세부 사항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방식으로 흑인 남성을 살해했던 자스퍼시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죽였습니다. 이들 세 명은 심각한 인종적인 증오에 불타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수시로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그들은 바드를 속여 그를 태워줄 것이라고 속였지만 대신 그들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주목받고 법적 조치를 촉발시킨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는 텍사스를 뒤흔든 큰 재판이 있었습니다. 브루어와 킹은 사형수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인종적 동기에 따른 범죄에 대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베리는 평생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야기에 한번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브루어의 행동으로 인해 텍사스의 감옥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 연기의 처형 직전에 그는 거대하고 화려한 식사를 주문했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최후의 저항 행위인지 무엇인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텍사스 상원 의원인 존 윈마이어가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는 전통을 중단할 시간이 왔다고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브루어의 이야기는 그의 처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텍사스의 인종 증오 범죄의 심각성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정책 변경을 이끌었습니다. 7. 에릭 딜라. 에릭 딜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같지만 실제로 그리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2008년 텍사스에서 한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축제를 망치러 온 일반적인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나쁘게 끝났으며 한 소녀와 그녀의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기를 쏜 것은 딜라였고 그는 라이벌 그룹에서 온 제리 스티븐슨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그 이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18년으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수년간의 법정 싸움, 재판 및 항소 끝에 딜라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시간이 끝나가고 심지어 미국 연방 대법원도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끝에서 법정의 큰 문제는 그의 의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한 사람을 겨냥했다고 말했지만 아이와 그녀의 할머니는 그 일에 휩쓸려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가 그 모든 끔찍한 피해를 초래하려고 의도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검사들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딜라의 자신의 말을 경찰에게 보여줌으로써 법정에서의 논쟁으로 인해 특히 딜라의 변호사가 재판 중에 논의했던 것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법정 문제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끌려가며 재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법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딜라가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몇몇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가 한 일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딜라의 재판 판사인 샤론 윌슨이 그의 재판 판사가 된 후에 지역 검사가 되었습니다. 딜라의 변호팀은 그것이 이해의 충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체계는 그것을 사건 처리에 대한 의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최후가 가까워질 때 딜라는 자신이 강인한 사람처럼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처형은 텍사스와 미국 전역에서 정의와 사형에 관한 복잡하고 계속되는 논쟁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6. 마샬 미셸 레이. 알겠습니다. 미셸 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이었으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 용감한 자 중에 용감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의 이야기는 밑바닥에서부터 정상으로의 열정적인 여정 같았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병사로 시작하여 전투에서 두려움 없이 올라가서 마샬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가 치열해질 때마다 얼굴이 홍조되고 긴장되는 모습이라 루즈즉 붉은 머리라고 불렀습니다. 레이는 나폴레옹에게 매우 충성스러웠으며 정치적인 풍향이 바뀌어 인기 있는 일이 아닌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보르본 왕조가 권력을 되찾았을 때 레이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다루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적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실증은 너무 컸고 나폴레옹이 100일의 왕정으로 돌아올 때 레이는 완전히 찬성하여 나폴레옹을 포획하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와 다시 결합하여 프랑스군을 동원했습니다. 1815년 유명한 워터루 전투에서 레이는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군대를 마치 보스처럼 이끌었고 특히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쿠아트르 브라에서 적군을 배긴 것은 그의 뛰어난 전술과 계속된 압박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워터루 전투는 레이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불도저처럼 선 전방을 이끌며 프랑스를 위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나폴레옹의 군대는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전투 후 보르본 왕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고 그들은 레이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반역죄로 재판에 넣었습니다. 레이는 모든 것을 직시하며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고 진정한 군인으로서 끝까지 대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처형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완전한 프랑스에 대한 헌신적인 삶에서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오 필립 워크맨, 이제 나시빌, 테네시에서 발생한 감동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립 워크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3세의 나이로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꽤 독특한 마지막 소원을 했습니다. 그는 사형 수용소 근처의 노숙인에게 자신의 마지막 식사인 채식 피자를 주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교도소는 자선단체에 물건을 주는 규칙을 인용하여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이 이야기는 따뜻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단순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감을 받아 큰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자가 사형수의 소원을 기리기 위해 노숙인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나시빌 구호 본부와 같은 곳에서는 매일 밤 약 800명의 노숙인을 돕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마빈 챔피언과 같은 멋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너 스팽글러라는 여성도 그에게 감동을 받아 150개의 피자를 구매하고 미션으로 전달하기 위해 1200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같이 동물권 활동으로 알려진 피터와 같은 그룹조차도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야채 피자 15개를 보냈으며 이로써 친밀함의 파도에 더했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더 멀리 퍼져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오아시스 센터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17개의 피자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행동을 큰 명령으로 바꿔놓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필립 워크맨의 요청에 대해 처음에 테네시 교정부에 달인다 카터 같은 교도소 관리자가 거부했지만 이 모든 것은 훨씬 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기부에 대한 도시적인 움직임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지역사회의 차이를 만들어 나갈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4. 프랭크 애트우드.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프랭크 애트우드라는 이름의 사나이에 관한 무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66세의 그는 사형수로서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 비키린 호스킨슨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비키는 단순히 생일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는 중이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애트우드의 삶은 매우 심각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끝에 이르러 애트우드는 매우 단순한 마지막 식사를 골랐습니다. 땅콩 버터와 젤리, 마스타드가 발라낸 살라미, 몇 조각의 밀빵, 그리고 토르티아 칩. 마실 것은 물이나 주스입니다. 이는 특히 그가 그 전에 금식을 했다고 했을 때 이상한 일입니다. 이 식사는 삶의 여정에서 그의 최후의 정거장 같았습니다. 일이 일어나기로 정해진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애트우드는 평화를 찾고 있었으며 신앙을 통해 하느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비와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약 8년 동안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으며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애트우드는 약 12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은 정말 심각하고 슬플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주목을 끌었으며 특히 비키린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 평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애트우드는 자신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했으며 그의 변호사들은 그의 건강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때
처형을 계속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그래서 프랭크 애트우드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법의 냉혹한 현실과 누군가를 잃는 고통을 섞어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가 무엇이며 손실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3. 빅터 해리 피거. 세 가지 이름. 빅터 해리 피거. 빅터 해리 피거. 역사에 남은 이름입니다. 그가 잘못한 일만이 아니라 최후의 식사를 선택한 이유로도 기억됩니다. 1935년에 미시간의 세인트 존스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의 삶은 그림자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 심각한 범죄로 마침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1960년으로 점프하여 빅터는 아이오와주 더부크에 이르러 그의 삶을 소란스럽게 끝낼 암울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것은 안타깝게도 존경받는 지역 의사인 에드워드 바텔스 박사가 목숨을 잃게 된 끔찍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빅터는 의사가 의료 도움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빅터는 자신의 자취를 잘 숨기지 못했습니다. 은퇴 양식이 그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것은 그를 따라 법에게 이끈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공범과 함께 속임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엘라베마에서 의사의 시신을 발견하고 주 정부의 범죄와 연결하여 그에게 사법의 무거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빅터는 침착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아이오와주의 법적 역사와 그의 최후의 식사 요청, 즉 아내씨가 남아있는 올리브를 향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내면에서 평화를 바라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빅터는 1963년에 처형되었으며 그 후 아이오와주는 사형제도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에일린 우어노스 2002년에 정점을 찍은 정말 강렬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플로리다에서 그녀의 삶을 매우 차가운 방식으로 끝낸 에일린 우어노스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식사로 컵 하나의 커피를 고른 셈인데 그것은 그녀가 겪은 벌거벗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몬스터에서 그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화는 에일린의 삶을 정말 힘든 여정으로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주장된 학대와 자신의 가족에게 버려진 경험 등을 겪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그녀를 쫓아내면서 그녀는 어려운 삶을 사는 길로 들어섰고 많은 이동과 성매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중간 1970년대에 잠시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루이스 펠과 결혼했지만 그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 그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티리아 무어가 나타나서 그들은 함께 다니면서 에일린을 나중에는 일련의 살인범이라고 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리처드 말로리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녀가 말로리와 그 밖의 6명을 죽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재판은 솔직하게 말해 정말 혼란스러웠으며 사형수의 정신 상태와 사형제도 사용에 대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것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무어는 에일린이 잡히게 된 비결이 되었습니다. 에일린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며 반성과 저항의 혼합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시간이 다가오면서도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에일린은 영화에서 나온 대사처럼 어딘가는 거친 그녀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46세의 그녀의 삶은 끝이 났고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과 그녀가 한 일에 대해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슬픔과 거의 감동적인 것으로 비틀어진 이야기처럼 보여주었으며 삶이 얼마나 꼬여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 제프리 데이비드 매튜스. 우리가 이야기해볼 문제는 마치 TV 범죄쇼에서 나온 것과 같은 진지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 제프리 데이비드 매튜스 는 94년에 그의 77세의 큰 삼촌인 오토스 얼 쇼트에게 끔찍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주의 사형석에 올랐습니다. 이 일로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그의 형벌을 집행하도록 정해진 그날의 방 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제프리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자신이 구할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 그런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그의 처음이 아니었는데 그는 몇 번의 경우에도 이 순간이 오면 항상 마지막 순간에 지나친 패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범죄 자체는 악몽 같았습니다. 제프리와 그의 친구인 트레이시 다이는 오토스의 집에 침입하여 절대적인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제프리는 오토스를 정말 잔인한 방식으로 쓰러뜨리고 다이는 오토스의 아내 미니에게 정말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미니는 처음에는 살아남았지만 이후에는 삶과 그것의 슬픔이 그녀에게 따라잡혔습니다. 2011년 1월 화요일의 시간이 6시 9분을 칠 때 제프리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형석에 다른 사람들이 바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글을 보내며 이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한 작별 인사가 우리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제프리의 마지막 말은 혼합된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고 그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인사를 보내며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나오는 소리에 대해 언급하며 이상한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토스 가족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제프리 매튜스의 처형으로 인한 이 모든 사건은 정의가 얼마나 어렵고 마지막임을 보여주는 실제 생활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탐색해보세요. 저의 업데이트를 주시하시고 더 많은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